후추 한 알에 담긴 광기.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테슬라나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는 행위는 400년 전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파괴적이고도 효율적인 사회적 발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7세기 유럽, 당시 사람들에게 후추와 향신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검은 황금이었고 일확천금을 보장하는 티켓이었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로 향하는 길은 죽음의 행로였습니다. 폭풍 후에 배가 난파되거나 해적의 습격을 받거나 선원들이 괴혈병으로 몰살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시의 투자 방식은 프로젝트성이었습니다. 배 한 척을 띄울 때 돈을 모으고 배가 돌아오면 이익을 나누고 해산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투자자의 인생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 극단적인 리스크는 거대 자본이 무역에 투입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인류는 이 장벽을 넘기 위해 위험을 잘게 쪼개어 나누고 자본을 영구히 고착시키는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회사의 서막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금융혁명과 국가의 아웃소싱. 1602년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현대 주식회사의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인구 150만 명에 불과했던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어떻게 대영 제국보다 먼저 바다를 지배했을까요? 그 비결은 총칼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본의 고착화와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동인도 회사는 인류 최초로 영구적 자본금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전처럼 항해 때마다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회사 안에 묶어두고 주주들에게는 지분 주식만을 준 것입니다. 돈을 회수하고 싶은 주주는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지분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1602년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주식은 유동성을 가졌고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이라는 방패 뒤에서 자신의 전 재산이 아닌 투자한 금액만큼만 리스크를 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네덜란드의 사회적 신뢰 자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시민들은 제방 건설과 풍차 사업에 투자하며 이미 금융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동인도 회사는 연 4%라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경쟁국인 영국은 10%의 이자를 내야 했죠. 이 6%의 이자율 격차는 고스란히 군함의 수와 대포의 수로 치환되었습니다. 자본의 효율성이 곧 국가의 폭력적 경쟁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주권의 아웃소싱 국가 속의 국가. 동인도 회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들에게 조약 체결권, 군대 보유권, 심지어 화폐 주조권이라는 국가의 주권을 통째로 빌려주었습니다. 이를 주권의 아웃소싱이라 부릅니다. 회계사 출신의 잔인한 전략가 얀 피터르스 존 쿤은 전쟁 없이는 무역도 없다는 논리로 인도네시아 반다 제도의 원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주주의 배당금을 지키기 위한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인륜보다 앞서는 비즈니스적 정의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성공을 지켜본 영국은 한층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모델을 구축합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무역업자로 시작해 결국 인도라는 거대 대륙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혁신이 아닌 제도화된 자산 수탈의 역사였습니다. 1757년 플라시 전투를 기점으로 EIC는 성격이 완전히 변합니다. 무굴 제국으로부터 조세 징수권인 디와니를 획득한 것입니다. 이제 상인들은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대신 총칼을 앞세워 현지인들에게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인도 행정관을 뜻하는 콜렉터라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통치나 복지가 아니라 오직 세금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학자 우차 파트나이크는 영국이 인도에서 수탈한 부를 현재 가치로 약 45조 달러로 추산합니다. 서구 근대화의 상징인 철도와 공장은 혁신의 산물이 아니라
인도에서 수탈된 부의 전의를 통해 세워진 것입니다. 기업이 공적 책임 없이 권력만을 행사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는 1770년 벵골 대기근이 증명합니다. 10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EIC는 주주 배당금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 징수율을 오히려 높였습니다. 국적 없는 자본이 인간의 존엄성을 압도했을 때 주식회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살인 병기가 되었습니다. 영어에 유입된 약탈라는 단어가 인도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당시 수탈의 강도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본주의 인프라의 어두운 유산. 이제 우리는 주식회사의 역사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민낯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력의 사유화와 책임 회피 EIC의 사병 규모는 26만 명으로 영국 국군보다 3배나 컸습니다. 국가는 무력을 빌려주고 이익을 챙겼지만 피지배층에 대한 책임은 기업의 일이라며 회피했습니다. 권력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기형적 구조의 시작입니다. 금융도구의 전쟁 효율화 주식, 선물거래, 보험은 단순한 경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쟁 비용을 민간에서 조달하고 위험을 분산하여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전쟁을 상시화하고 효율화하는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결국 내부 부패와 독점의 폐해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DNA는 오늘날 더 거대한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현대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과거 동인도 회사가 누렸던 권력을 훨씬 상회하는 데이터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지배받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이 존재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할 수 있는가? 주식회사의 기원은 자본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공적 통제를 벗어난 자본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경고장입니다. 400년 전 후추를 향한 욕망이 만든 이 시스템이 미래에는 인류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연대하는 것. 그것이 주식회사의 피칠해진 역사를 배운 우리가 가져야 할 숙제입니다.